샬롬, 손자병법. 두 번째, 치밀한 계산이 승리를 부른다. 치밀한 계산이 승리를 부른다. 적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책을 채택해 세를 갖추면 작전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세란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릇 전쟁이란 궤도 즉 계략, 속임수이다. 전쟁에 능한 자는 무능한 것처럼 꾸민다. 용병할 준비를 갖추고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속인다. 가까운 곳을 공격하고자 하면서도 먼 곳을 공격한다고 믿게 만들고, 먼 곳을 공격하고자 하면서도 가까운 곳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위장한다. 적이 이익을 탐할 때는 이익으로서 유인하여 속인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그 기회에 제압한다. 적의 실력이 상당할 때는 신중하게 방비한다. 적이 강력할 때는 잠시 예봉을 피한다. 적이 쉽게 분노하면 화를 돋워 이성을 잃게 만든다. 스스로 비천하게 보임으로써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 경계심을 잃게 한다. 적이 충분히 휴식하여 정돈되어 있으면 수를 내어 피로하게 만든다. 적이 단결해 있다면 이간책으로서 분열시킨다. 적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적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출격한다. 이 모든 것이 군사 용병에서 승리의 묘계이다. 이는 오직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운용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해 전할 수는 없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밀한 묘산으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평가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대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묘산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계획, 계산이 치밀하면 승리할 수 있고,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럴진데 계획이 전혀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할 것인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계리 이청, 레위 지세, 이좌 기회, 제자, 일리 이제 관야, 병자, 궤도야, 고능이시, 지불능, 용이, 시지불용, 근이 시지원, 원이 시직은 이이유지, 난이 취지, 실이 비지, 강이 피지, 노이 요지, 비교지, 일이로지, 친일이지, 공기무비, 불가불이, 자병과 지승, 불가선전야, 부비전이 묘신승자, 득산다야, 미전이 묘산불승자, 득산소야, 다산승, 소산불승, 이황이무산호, 오이차관지, 승부현이. 전쟁은 계략이다. 전쟁은 계략이다. 손자의 과감한 선포. 손자병법은 전쟁이란 궤도, 즉 계략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한다. 궤도는 손자병법의 주요 개념으로 권모 또는 모략을 운용을 일컫는다. 문자 그대로는 사기, 속임수라는 뜻이지만 손자가 말하는 궤도는 도덕적 관점의 사기나 기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지략과 정보 그리고 인간 심리를 정밀히 활용하는 전략의 수단이다. 춘추 전국시대 이전 중국의 지배 질서는 덕과 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궤도와 같은 개념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웠다.
용병과 전쟁에서조차도 의로운 전쟁, 예를 갖춘 전쟁을 표방해야 했다. 하지만 춘추 중엽에 이르러 전쟁은 이전과 달리 대규모 집단 전투와 치열한 국력 다툼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계책과 기만 전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필사적인 전술이 구사되기 시작했다. 춘추 시대의 말 오나라와 월나라의 전쟁에서 보이듯 전쟁은 덕과 예로 포장한 형식적 대결이 아닌 복수와 생존을 건 전략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특히 와신상담 고사처럼 월왕 구천과 오왕 부차가 오랜 세월에 걸쳐 치욕을 견디며 전략을 다듬는 모습은 전쟁의 양상이 이미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손자의 전쟁은 계략이다 라는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 더 이상 명분만으로 수행되지 않고 정보와 심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냉철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계에서 손자는 전쟁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궤도 12가지, 즉 12계궤를 소개한다. 이는 모두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적을 속여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이다. 예컨대 힘을 감춘 채 약한 척하고 비천함을 자처해 적을 교만하게 만들며 출병함으로써 마치 출병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전술 등이 있다. 이런 행위는 적에게 허상을 제공하고 착오를 일으켜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든다. 여기서 궤도가 성립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지이다. 지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닌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의미한다. 이는 아군과 적군의 전력, 지형, 기후, 민심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 판단 능력이다. 지를 바탕으로 궤도를 설계하고 적의 인식을 통제하며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궤도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자를 기반으로 설계한 전략적 장치이고 전쟁에서 벌어지는 정보전의 핵심이자 인식의 싸움이다. 먼저 알고 더 깊이 꿰뚫어 보고 적보다 더 앞서 생각한 자만이 궤도를 활용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개 첫머리에서 손자는 전쟁 전의 승패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명하고 끝머리에서 다시금 묘사안을 언급하며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며 그 승패는 계략을 얼마나 정밀하게 세웠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결국 계산의 우위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계산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도가 바로 12계궤이다. 이처럼 손자가 서술한 궤도는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전쟁터에서 실현되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왔다. 실력을 숨겨 판을 흔들어라. 실력을 숨겨 판을 흔들어라. 무능을 가장한 장군 이목. 조나라의 장군 이목은 전국시대의 북쪽 국경을 수비하며 흉노의 침입을 막은 훌륭한 전략가였다. 그는 대화 안문에 주둔하며 흉노의 침략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지역 형편에 맞춰 관리를 배치하고 징수한 세금은 모두 막부로 옮겨 군자금과 식량을 충당했다. 매일같이 소를 잡아 병사들을 먹여가며 활쏘기와 기마 훈련을 시켰고 전사를 후하게 대접했다. 또한 경보 체계를 정비하고 많은 첩자를 풀어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한 가지 특별한 군량을 내렸다. 흉노가 저들어오며 도둑질을 하면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와 수비하라. 만일 적을 사로잡는 자가 있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자 흉노가 침입할 때마다 엄밀한 경보 체계가 발령되었고 병사들은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와 수비하며 맞붙지 않았다.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고 몇 해가 지났다.
흉노는 이목을 겁쟁이라 여겼고 조나라 군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면전을 금하고 방어만 지시하는 장군을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조나라 왕이 이목을 질책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마침내 왕은 크게 노하여 그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임명했다. 그때부터 조나라는 흉노가 쳐들어올 때마다 맞서 싸웠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고 사상자만 많아지는 바람에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병사들은 이목을 다시 기용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목은 문을 닫아 걸고 출사하지 않으며 병이 들었다고 답했다. 조나라 왕이 다시 그에게 군을 통솔하라고 명하자 이목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폐하께서 굳이 신으로 하여금 변방을 지키게 하신다면 예전에 신이 했던 그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자 군중으로 돌아온 이목은 다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군을 운영했다. 흉노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그를 무능한 장군이라 생각했다. 한편 변방의 장병은 비록 후한 대접은 받았지만 어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목은 튼튼한 수레 1300대와 말 1000만 3000마리, 능히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전사 5만 명과 활을 잘 쏘는 궁수 10만 명을 선발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가축을 들판에 방목하도록 주치했다. 흉노가 먼저 소수 병력을 보내자 이목은 거짓으로 패 달아나는 척하며 군대를 물렸고 그들이 약탈하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흉노의 수장인 선우는 이 소식을 듣고는 곧장 대군을 총동원하여 쳐들어왔다. 이에 이목은 갖가지 변화 무쌍한 전술을 펼쳐 미리 준비된 부대를 좌우 양쪽으로 배치해 흉노를 포위했고 일거에 흉노족 기만 10만여 명을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쟁으로 이목은 흉노의 담란 부족을 멸망시킨 후 동호를 공략하고 이모를 복속시켰다. 선우는 패배 후 달아났고 그 뒤 10여 년 동안 흉노는 조나라 국경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는 손자가 말한 전쟁에 능한 자는 무능한 것처럼 꾸민다는 계략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목은 실력을 숨기고 무능한 척하며 적의 경계를 풀고 때를 철저히 계산하여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자신을 낮춰 방심을 유도하라. 자신을 낮춰 방심을 유도하라.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의 복수혈전. 오나라의 왕 함녀는 한때 조나라를 치고 중원까지 위세를 떨쳤으나 월나라를 공격하다 월왕 구천에게 목숨을 잃었다. 함녀의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하고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원한을 되새겼다. 결국 그는 월나라를 침공해 회계산에서 승리를 거두어 복수에 성공했다. 구천은 오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이때부터 그때 매 끼니마다 집에 걸어둔 쓸개를 맛보며 자신에게 회계산의 지옥을 잊은 것이냐고 묻고는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구천은 손수 밭에 나가 일했고 그의 아내도 물레질로 옷감을 짜며 백성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수수한 옷을 입었으며 유능한 신하에게는 스스로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정했다. 반면 부차는 복수를 이룬 후 북쪽의 제나라까지 원정하는 등 정벌을 일삼으며 세력을 과시했다. 구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부차가 제나라를 공격할 때 자진하여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를 돕는 한편 갖은 보물을 헌상했다. 특히 미녀 서시를 바쳐 그의 환심을 샀다. 이러한 관계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의 5월 동주라고 일컫는다. 서해
서로 적의를 품은 상대끼리 한자리에 모이거나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서실을 종이한 부차는 뱃놀이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대운하를 건설했고 이 때문에 오나라의 국력이 극도로 소모되었다. 백성은 강제 노역과 높은 세금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사이 부차는 서시에게 넋을 빼앗겨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활약에 빠져 세월을 보냈다. 오나라의 중시 오자서는 월나라가 모든 일에 화근이라고 거듭 충고했지만 부차는 듣지 않았다. 오자서를 차츰 멀리하던 그는 급기야 분기댕천하여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하여 오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를 스스로 제거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부차는 노나라 왕과 위나라 왕을 탁고 지방에 불러 모아 회맹했고 이듬해는 북쪽 황지 지방에서 제후들과 회맹하는 등 스스로 전하의 패자로 군림하려 했다. 회맹의식에서는 제물로 바친 소의 귀를 먼저 잡는 사람을 패자로 인정했다. 부차는 이를 두고 진나라 왕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군사를 부르겠다고 위협하자 비로소 진나라 왕이 포기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패자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황지에서 회맹하며 위험을 괄시하던 바로 그때 월나라 구천은 비어있는 오나라 수도를 급습했다. 10여 년을 벼르고 별로 준비한 복수전이었다. 구천은 정예병 4만 명, 장교 6천 명, 공정부대 2천 명, 군속 1천 명 등 잘 훈련된 군대 5만 명을 이끌고 오나라를 기습했다. 오나라의 군대는 대부분 부차와 함께 황지에 있었기에 장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구천은 손쉽게 오나라 수도를 장악하고 부차의 아들인 태자를 잡아 처형했다. 그로부터 4년 뒤 구천은 다시 총공세를 펼쳐 마침내 부차를 사로잡아 처형하고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는 스스로 비천하게 보임으로써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비교지는 손자병법의 전술이 그대로 실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손자가 자신의 병법서를 바친 함녀의 죽음에서 기나긴 복수혈전이 시작되었기에 이 일화는 손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구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부차의 경계심을 허물고 은밀하게 힘을 키워 나갔다. 반면 부차는 승리에 고취되어 교만해져 점차 판단력을 잃었다. 공들여 항복을 받아낸 월나라는 안중에도 없었다. 민계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천하에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데만 열중하다가 가장 유능한 병자 오자서를 스스로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국력은 쇠했고 민심은 이반했다. 항룡 유회 지나치게 높이 오른 용은 결국 후회하는 법이다. 지를 확보하고 형세를 잃은 구천은 마침내 계도를 실행하며 반격했고 교만에 취한 부차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감정을 파고들어 균열을 만들어라. 감정을 파고들어 균열을 만들어라. 유방의 책사 진평의 이간책. 진평은 항고주 유방의 모신으로 유방이 항우를 꺾고 천하를 차지하게 하는데 근공을 세운 인물이다. 진평은 유방의 허락을 얻어 황금을 아낌없이 풀면서 조나라 군대의 접자를 대규모로 파견하고 공공연히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진평이 퍼뜨린 소문은 이랬다. 범증과 종림회 같은 장수들이 항우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나 항우가 끝내 그들에게 영토를 떼어주어 왕으로 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이 한나라와 내통해 항우를 제거하고 그 공으로 땅을 나누어 각자 왕이 되려 한다는 말이었다. 이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항우는 종림회 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했다. 그러자 유방은 사람을 시켜 풍성한 되레를 마련해 가지고 들어오게 했다. 그러고는 초나라 사신을 보고 짐짓 놀라는 척하며 나는 범증 선생의 사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황후의 사신이었구려 하고는 풍성한 음식을 물리고 평범한 음식을 내주게 했다. 초나라 사신이 돌아가 황후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자 그는 범증을 깊이 의심하게 되었다. 그 무렵 범증은 한나라의 형량성을 급히 공격하여 항복시키려 했으나 항우는 그를 의심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범증은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대사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이제 대왕께서 직접 경영하십시오. 오직 원컷의 이 늙은 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범증은 본거진 팽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병으로 등에 종기가 나서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항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잭사를 스스로 없애고 말았다. 유방이 전하를 통일한 이후에도 진평은 여전히 그를 보좌했다. 특히 유방이 흉노 정벌에 나섰다가 백등산에서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진평의 개교가 빛을 발했다. 진평은 화공에게 절세의 미녀도를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선물과 함께 그 그림을 흉노의 왕 묵돌 선우의 부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지를 동봉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한나라 황제께서 이 절세의 미녀를 선우께 몰래 바치고자 하십니다. 이 편지를 본 선우의 부인은 선우의 총애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애원했다. 지금 우리가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해도 거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괴롭히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 묵돌 선우는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그리하여 유방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적이 단결에 있다면 이간책으로 분열시켜라. 라는 친이리지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대로 적의 장수와 병사 간의 유대가 두터워 굳게 결속되어 있을 때는 그 틈을 가르는 이간책을 활용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단순한 적대보다 복잡한 감정, 이른바 은혜와 원한을 뜻하는 은원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의 관계와 감정이 충돌하기 쉽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적과는 단순한 이의 관계만 존재하므로 오히려 타협이나 협상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읽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간책은 강력한 전략이 된다. 손자는 감정과 서로 간의 신뢰를 재료로 삼아 전쟁 없는 승리를 열어젖히는 전술을 제시한 것이다. 상대의 예측을 설계하라. 상대의 예측을 설계하라. 묵돌 선우의 심리전. 묵돌 선우는 흉노의 세력을 크게 떨친 영걸이다. 그는 태자일 때부터 비범한 전략과 냉혹한 판단력을 드러냈다. 어느 날 묵돌은 부하들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치며 명령했다. 내가 소리나는 화살을 쏘거든 모두 내가 쏜 표적의 활을 쏘아라. 따르지 않는 자는 목을 베겠다. 이후 목들은 적군을 이끌고 사냥을 나가 소리나는 화살로 새나 짐승을 쏘아 마치고는 자기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배웠다. 그 다음번에는 자기의 애마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부하 가운데 망설이는 자가 나오자 목돌은 즉석에서 그들을 처형했다. 얼마쯤 지나자 목돌은 자기가 총애하는 애첩을 쏘았다. 주위 사람 모두 크게 놀라 감히 활을 쏘지 못했고 목돌은 그들을 모두 메어버렸다. 얼마 뒤 또다시 사냥을 나간 묵돌은 이번에는 아버지 두만 선우의 애마를 쏘았다. 이제 모든 부하가 빠짐없이 그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나간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 소리나는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그의 곁에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두만은 결국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어서 묵돌은 계모와 이복 형제를 비롯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중신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선우의 자리에 주게 했다. 묵돌이 선우에 즉위할 무렵에는 동호족이 매우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묵돌이 부친을 죽이고 선우 자리를 빼앗다는 소식이 곧바로 동호왕의 귀에 들어갔다. 동호왕은 사자를 보내 죽은 두만이 애지중지하던 천리만을 달라고 요구했다. 묵돌이 측근과 의논하자 그들은 입을 모아 천리만은 우리 흉노의 보배이오니 거절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묵돌은 말 한마리를 아끼기 위해 이웃 나라의 의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라며 동호의 요구에 응하여 전리말을 넘겼다. 동호는 묵돌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판단하고 얼마 후 다시 사자를 보냈다. 이번에는 묵돌의 부인 중 한 명을 달라는 요구였다. 묵돌이 측근에게 의논하자 그들은 크게 분노했다. 동호 사람은 도의가 없습니다. 이제 부인까지 요구하다니 부디 공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묵돌은 이웃 나라에서 어찌 계집 하나를 아낀다는 말인가 라면서 총애하는 부인 한 명을 동호에게 보냈다. 동호는 점점 교만해지더니 이웃국 흉노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흉노와 동호 사이에는 천여 리에 걸쳐 집 한 채 없는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다. 동호는 묵돌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통고했다. 그대들 흉노와 우리나라의 경계인 황무지는 그대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라. 묵돌은 또다시 측근과 의논했다. 그러자 몇몇이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넘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묵돌의 태도가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 어찌 함부로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는 동호에게 땅을 주어도 좋다고 말한 자를 모조리 베어버리고 당장 말에 오르면서 명령을 내렸다. 행동이 늦어 뒤처지는 자는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그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해 동호를 기습했다. 이 무렵 동호는 묵돌을 업신여겨 방비에 소홀했다. 묵돌의 군대는 순식간에 동호를 격파하고 왕을 죽여 없앴다. 그는 곧바로 서쪽으로 진격하여 월지를 배주시키고 남쪽으로는 두번왕, 백양 하남왕을 잇따라 병탄하여 진나라 몽염에게 빼앗겼던 흉노의 땅을 모조리 되찾았다. 이는 적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적이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출격하라는 공기무비불가부이라는 구절을 정확히 구현한 사례다. 묵돌은 적을 뛰어넘는 인내와 심리전으로 싸움을 설계했고 결국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 작전.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손자병법의 작전편에서 말하는 작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군사행동이나 전투 수행을 의미하는 단어와 다른 개념을 가진 용어다. 여기서 작은 시작할 시기의 뜻으로 쓰인다. 즉 작전이란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뜻한다. 앞선 개편에 전쟁의 승산을 평가하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다뤘다면 작전편은 전쟁을 결정한 후에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분석한 장이다. 손자는 본편에서 경제력과 물자 동원 능력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손자는 장기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며 전쟁에서 귀중함은 신속한 승리에 있으며 결코 오래 끄는 데 있지 않다라는 병귀승 불귀구라는 병법의 기본 원칙을 전명한다. 전쟁은 되도록 빠르게 끝내야 하는데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에는 대가가 따른다. 손자는 말한다. 모든 용병 작전은 전투용 전차 1,000승과 수송용 전차 1,000승 그리고 무장 병사 10만 명을 동원해야 하며 천리 먼 길에 군량을 운송해야 한다. 이렇듯 국내외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책사와 사절의 접대, 군용 장비 수리에 필요한 악교와 칠 같은 자재비, 전차와 갑옷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등으로 날마다 막대한 자금, 천금이 소모된다.
이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야 비로소 10만 대군이 출동할 수 있다. 이처럼 대군을 동원하는 전쟁은 반드시 단기간에 속승을 거두어야 한다. 전쟁을 오래 끌면 병사는 피로해지고 날카로운 기세는 꺾이기 마련이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에는 군사력의 손실이 따르며 장기간의 출정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만약 병사들이 오랜 전쟁으로 피로해지고 예기가 꺾이며 군사력이 소모되고 재정까지 고갈되면 주변 국가들이 기회를 노려 군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모가 출중한 자라도 그 위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용병 전쟁은 마땅히 신속한 승리를 추구해야 하며 계책의 교묘한가 졸렬한가를 따지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는 전쟁이 국가에 이루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므로 용병의 패를 모두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이로움 또한 온전히 알 수 없다. 용병에 능한 자는 병력을 여러 차례 징별하지 않으며 군량 또한 여러 차례 운송하지 않는다. 후방에서는 보급을 받고 전방에서는 적의 양식을 끌어다 현지 조달함으로써 군대의 군수 물자를 충족한다. 국가가 군사를 일으켜 빈곤해진 까닭은 군사 원정에 수반되는 장거리 운송에 있다. 장거리 운송은 필연적으로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 군대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면 백성의 재물이 고갈되며 재물이 고갈되면 세금과 노역이 가중된다. 전쟁터에서 군사력의 손실이 커지고 국내의 재물이 고갈되면 이로써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열의 7의 재산을 잃는다. 국가의 재산 또한 파손된 전차와 지친 말, 갑옷과 의복, 화살과 활, 그리고 국루, 창과 방패 등을 보충하고 소가 끄는 큰 수레를 증발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열의 6을 잃는다. 손자왈, 범용병지범, 지차천사, 혁차천승, 대갑십만, 천리괴량, 증내외지비, 빈객지용, 교칠지제, 거갑지봉, 일비전금, 연후 10만 지사거의, 기용전야승, 구즉둔병좌예, 공성즉역굴, 구폭사즉 국용부족, 부동병좌예, 굴력탄화, 즉제후승기패, 이기, 수요지자, 불능선기 후의, 고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 부병구이궁리자, 미지유야, 고부진지용병지혜자, 즉불 능진지용병지리야, 선용병자, 역, 부제적, 양불삼제, 쥐용어구, 일량어처, 고군시, 가족야, 국지비너사자 원수, 원수 즉 백성빈, 근어사자, 귀매, 귀매 즉배, 성제갈, 제갈, 즉급어구역, 역굴재탄, 중원내허어가, 백성지비, 십거기칠, 공가지비, 피마, 갑주신우, 국순배로, 구우세거, 십거기류.
전쟁의 생명은 속성이다. 전쟁의 생명은 속성이다. 진나라 재상 범저의 실체. 전국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진나라와 조나라는 전국시대 최대의 전투인 장평대전을 벌였다. 전투가 끝나고 2년 뒤 진나라는 다시 백기를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하려 나섰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 재상이었던 범저는 백기의 공이 더욱 커질 것을 두려워해 이를 막으려 했다. 그는 진나라 왕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땅을 내주겠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 조나라에게서 6개의 성을 받고 절수했다. 하지만 그의 9월에 진나라는 왕후를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다. 백기는 병중이라 출전하지 못했고 진나라는 장수 5을 잃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왕은 백기에게 다시금 출전하라고 명했지만 백기는 이렇게 말하며 사양했다. 한다는 수비가 단단하여 쉽게 공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나라와 위나라의 구원군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듭 요청해도 백기가 끝내 거절하자 왕은 할 수 없이 왕릉을 대신 보내 조나라 수도 한단을 보유하게 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했다. 더구나 백기의 예측대로 초나라의 춘신군과 위나라의 신릉군이 이끄는 구원군 수십만이 진나라군을 기습했고 진나라는 큰 피해를 입고 절수하고 말았다. 만약 범저가 개인의 질투심을 앞세우지 않고 계획대로 백기를 기용했더라면 전쟁은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을 질체하는 사이 조나라는 전열을 정비할 기회를 얻었고 진나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전쟁이란 모름지기 속성이 생명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국가를 창건했던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도 바로 속도에 있었다.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기동전을 전개하는 몽골 군대에 서양의 군대는 혼비백산, 속수무책으로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지체하면 할수록 승리의 기회는 사라진다. 장기전은 자멸을 부른다. 장기전은 자멸을 부른다.